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개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국가 개조라고 하지만 내용은 부처 개편입니다. 해경을 해체한다더니 사실상 그대로 국민안전처로 옮기고 행정혁신처를 만든다더니 이름을 인사혁신처로 바꾼다고 하는 등 들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책임 총리의 2명의 부총리. 이를 두고 언론은 삼두체제라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줍니다. 부처의 안전이다, 혁신이다, 좋은 이름 가져다 붙이고 그러면서 부처 수장의 권한과 위세를 늘려주는 방식. 이미 1년 전 미래창조과학부를 밀어붙이면서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본질은 신장 개업을 위한 리모델링일 뿐입니다. 뉴스K 오늘도 세월호 관련 보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120여 명이 국회를 찾아간 이유, 가서 국회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등을 중점 보도합니다. 이 사안을 중점 보도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중요성이 크다는 판단이 첫째 이유고 또 하나는 유병언의 환장한 방송들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유병언 일가 공개 수배 방송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 120여 명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방문이었지만 국회는 증인 채택 실패와 본회의 취소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들 앞에서 한약을 지원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분향소를 취재해온 뉴스K 중계카메라는 유가족들을 따라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아 PD. 네, 유가족들이 아직 국회에 남아 있습니까? 네, 현재 유가족들은 여전히 국회에 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오늘 오후 1시 10분경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2시 반부터 여야 당대표 면담을 시작했고 현재는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국회에 온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유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120여 명은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국회에 방문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하는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회의 방청 후에는 모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이후 유가족 대책위는 2시 반부터 여야 당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회 본회의를 방청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는 세월호 국정조사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됐는지는 국회 취재 PD 연결 때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 유가족들과 여야 지도부 면담 상황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파행 이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난 건가요? 유가족 대책위는 즉시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시켜서 진상조사 나설 것을 요구했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만났지만 여전히 합의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증인과 자료 공개 등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의원들이 증거 채택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취소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장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수사가 고의를 막론하고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과거의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한 결과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갔을 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셔서 기관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합의하십시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됐든 무슨 특검이 됐든 어떤 형태의 진상조사 그 절차가 됐든 저희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고 할 것. 다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 법이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됐지만 김현미 수석이 설명한 대로 증인 채택 문제로 거의 보름 이상 협상을 하면서 그 국정조사 기간을 다 까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 유가족들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야 합의가 나왔습니까? 아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야 대표와 국정조사 간사 총 4명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의 요구로 인해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양당의 원내 수석 대표와 세월호 국정조사 여야 간사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협상이 시작된 지 2시간 40분 동안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김재원 의원이 옷을 벗어두고 나가 계속 자리를 비웠고 결국 회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다시 협상에 들어갔고 유가족들은 아예 회의실 밖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가족들은 각 당의 입장보다는 합의된 국회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4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셔서 김재현 의원님 잠깐 나가신다고 나가셨다가 조금 직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좀 진정하시고요. 김재현 의원님 나가셨다가 옷 벗어놓고 나가셨다가 조금 전에 들어오셔서 옷 가지고 나가시면서 잠깐 나가신다고 그러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어디 가시냐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고 저희 연락 받고 여기 오셔서 심재철 위원장 사퇴시키는 걸로 해서 가동하는 걸로 아마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2시간 반 동안 어떤 논의를 하셨던 건가요? 자, 이것 좀 김영록 부사관 말씀해 주셔야죠. 계속 협의를 2시간 반 동안 무슨 논의 하셨나요? 잠깐만. 김영록 논의는 하신 협의를 건가요? 하자는 입장이에요? 계속 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를 열어서 새누리당이 심재철 국정조사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겠다고 한 건 유가족들 요구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중에 유가족들을 따로 찾아와서 유가족의 요구대로 심재철 의원을 물러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여야가 합의 중이었던 내용인 증거 채택이 아닌 다른 대답을 내놓자 유가족들은 본질을 전도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면담 중에 한 유가족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심재철 의원이 과거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봤던 점을 지적하며 심의원의 자질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가족의 개인적인 발언이었고 심재철 위원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을 뿐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여야 협상과는 무관한 심재철 위원장 사퇴를 내세우자 유가족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께서도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흔쾌히 자리를 물러나겠다. 이 특위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면 그거 못할 일이 못 있겠나. 그래서 조금 전에 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2+2로 그러니까 양 수석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협의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고요. 갑자기 이제 심재철 위원장 내정자를 이렇게 새누리당 쪽에서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지금 증인 채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계획서에 채택하느냐 그게 핵심에 있는 것이죠. 지금 위원장 교체만 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계획서에 담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양 수석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님을 우리가 교체해라 그런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건 그냥 가족분이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결정된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서도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 대상, 증인, 자료 공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선역 없는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하라 했고요. 네, 뭐 증인 채택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된 위원장이라면 뭐 기왕의 위원장 사퇴시키기로 했다니까 위원장 사퇴도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족 대책위가 오늘부터 정례 브리핑을 하기로 했죠. 오늘은 각종 망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네, 유가족 대책의 유경근 대변인은 조광장 목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의 망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악플을 포함해 세월호 유가족 비하성 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팀을 대한변협과 함께 설치해 모든 대응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윤 PD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42일째 밤도 속절없이 저물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지 못한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실종자를 찾지 못하기는 침몰 사고 이후 처음입니다. 속이 타는 실종자 가족들은 대책본부가 제안한 선체 절단 방식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세월호 실종자 16명의 가족들이 선체 일부를 절단하는 방식에 동의를 한다던데요. 입장이 바뀐 겁니까? 네, 반대에서 동의로 바뀌었습니다. 절단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구역의 수색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본부가 내놨기 때문에 가족들이 절단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수색구조 전담반 회의에서 선체 외판 일부를 잘라 그 틈으로 가구 등 장애물을 꺼내 수색을 쉽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가족들은 장애물을 꺼내는데 크레인이 동원되면 수색이 오랫동안 중지된다는 점을 들어 절단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책본부가 윈치라고 부르는 도르래를 이용해 기존의 수색과 병행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서 오늘 가족들이 절단에 동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실종자 16명의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다면서 선체 절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수색 작업으로는 성과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정부가 수색구조 TF 회의를 통해서 그 안을 논의를 하자고 지금 구체적으로 가져온 상태고 우리 가족들은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다양한 우려들을 표명했으나 그 우려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면서 이 방안은 실시해봄직하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수색 방안으로서는 진척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네, 선체 어떤 부위를 어떻게 절단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4층 선미 오른쪽 다인실 창문 3개의 칸막이를 트고 창문 윗부분을 도려내 가로 4.8m, 세로 1.5m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절단 방법은 산소 아크 절단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철판의 두께는 7mm 정도이고 절단 자체에는 하루나 이틀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절단 후 장애물을 꺼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달 이상에서 2-3달까지 예상하는 대책본부 관계자도 있습니다. 이제 민간 업체 88 수중 개발의 잠수부들이 새로 투입 절단 작업과 이후 장애물을 꺼내는 작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우선 절단을 위한 사전 수중 탐색 작업이 올해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선체를 절단하면 창문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유실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절단한 자리 둘레에 강한 자석이 부착된 그물망을 설치해 시신 유실을 막겠다고 김석균 해경청장이 밝혔습니다. 그물망은 절단한 자리 주변 4곳에 고정해 시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치됩니다. 오늘 오전 수색구조 전담반 회의에서 희생자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가급적 낮에만 절단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지만 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가족들이 먼저 절단 방식에 동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후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책본부와 그런 식으로 미리 조율이 된 건가요? 조율은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오늘 가족 브리핑은 가족들의 뜻이라면서 가족들은 새로운 수색 방법에 희망을 갖고 대책본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또 가족들이 정부의 제안인 선체 절단에 동의하는 브리핑을 연 것을 정부가 반기는 입장인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책본부가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수사들에 대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이른바 일당 발언, 오늘 실종자 가족들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짚어졌죠. 네, 가족들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잠수사 일당 발언에 대해 잠수사들을 모욕한 발언이라면서 잠수사들의 사기 저하는 실종자 수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지난 24일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을 만나 민간 잠수사가 일당 100만 원, 시신 한 구수 습시 500만 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배의철 변호사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고 직후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한 것도 언급하면서 가족들을 시리에 빠지게 하는 발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진희 PD 수고했습니다. 네, 지난주 검찰이 구원파의 동의하에 금수원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구원파 측의 대응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도들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잇따라 체포되자 구원파가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오늘 유병헌 회장 장녀가 프랑스에서 검거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인천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검찰과 구원파의 갈등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속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유병헌 전 회장의 장녀, 썸나 씨라고 부르나요?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어요? 네, 유 전 회장의 장녀 썸나 씨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인터폴에 의해 체포됐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임시 영주권자 신분으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썸나 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썸나 씨는 디자인 업체 모레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자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천만 원, 총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8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측근인 김혜경 한국대학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금수원 정문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실명이 담겨있는 김기춘 갈 때까지 가보자, 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 21일에 검찰의 요구로 내렸다가 어제 다시 걸렸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네, 구원파 측은 검찰 수사 강도가 강해지자 신부들이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웅 전 대변인은 검찰과 구원파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상황이었는데 신도를 적법한 사유 없이 긴급 체포를 계속하고 있다며 유 전 회장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신도들을 체포하고 있는데 그 증거도 내놓지 않고 검찰이 신도들을 잡아가고 있다고 현수막을 다시 내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태종 임시대변인은 현수막 내용처럼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겠냐며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구원파 측이 뭔가 더 준비하는 행동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네, 그제부터였죠.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헌 전 세모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되고 있고 오늘은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더군요. 구원파 측에서는 검찰이 마구잡이 체포와 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구원파 측은 지난 24일 밤 검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안성 금수원 부근 신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알려진 H아파트에 있는 신도들의 집을 마구잡이로 수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파 측은 검찰 관계자들이 안에서 기척이 없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고 평소에도 검찰 관계자 같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차를 미행하고 단지 곳곳에 잠복해 있는 등 교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원파 측은 검찰 측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유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만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모든 수사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유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구원파 신도 4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 계획을 총괄한 사람으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재단 이사장을 지목하고 체포해 조사 중이고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신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안에 있다는 문자 때문에 어제 검찰과 언론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태종 구원파 임시대변인은 어제 받았다는 제보 문자가 다른 신도로부터 받은 문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신도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소재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자신들이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어서 그걸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겁니다. 구원파 측은 그런 식으로 취재진들의 시선을 끈 뒤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없다고 짧게만 말하고 검찰이 증거 없이 신도들을 체포했다는 내용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어제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안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는 언론들의 관심을 구원파로 돌리기 위한 거짓말인 동시에 검찰 수사 방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임시 대변인은 검찰과 무력 충돌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원파 측은 종교 탄압 명분을 대며 검찰을 비난하던 전과는 다르게 10만 성도가 한 사람씩 유 전 회장을 매일 숨겨줘 모두 잡혀가도 최후까지 글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들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것은 물론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등 제3자가 범죄와 관련된 것인 줄 모르고 넘겨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이게 이른바 유병헌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곧 발의를 한다던데요.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범죄자 본인의 죄에 대한 사법적 집행을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은 가족 등 제3자에까지 적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3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항이 담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기무중법에 대해 지난 2월 임중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제3자에 대해서도 재판받을 권리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범죄 수익인 줄 모르고 받은 재산도 추징 몰수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특위의 박주민 변호사는 모르고 받은 것도 몰수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가져온다는 것이라며 자기 재산이라고 믿고 살아온 제3자의 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일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발화 지점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하던 목격자는 국민TV 취재진에게 발포 우레탄이 문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불꽃 방지망 등 예방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와 판박입니다. 그때도 이번처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티가 발포 우레탄에 옮겨 붙어서 유독가스 때문에 4명이 숨졌습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CJ 푸드빌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에 추정입니다. 중에 화재가 발생한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발화 지점 바로 옆에 있었던 현장 노동자는 바닥에 발포 우레탄이 시공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접 불티가 바닥에 튀면서 우레탄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지하 1층이 슬라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우레탄 폼으로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이 작잖아요. 이것은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검증을 실시한 오늘도 발화 지점은 경찰 통제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제 화재가 진압된 직후 현장을 살펴본 또 다른 건설 노동자 역시 발포 우레탄이 시공된 상태로 위험한 용접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에 일부 뿌려져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미 마감재로 안에 그 내장재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앞에까지는 바로 갔는데 이제 그 작업하고 비슷한 작업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행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보면서 제가 유추할 수가 있었죠. 용접 방치 장비 같은 건 있었는데 그 불꽃 방지망은 없었다는 거죠? 네. 발포 우레탄에 불티가 튀는 것을 막아주는 불꽃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방지망이 설치됐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공사가 진행되던 다른 곳에서도 용접 장비만 있었을 뿐 불꽃 방지망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용접 작업을 하려면 불꽃 방지망을 주변에서 다 울타리처럼 치고 방염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방염포를 치고 소화기 같은 걸 비치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다가 떨어져야 작업을 하게끔 돼 있죠. 제가 본 부위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였어요. 제가 봤던 저도 지하 1층하고 3층까지 쭉 가봤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발포 우레탄은 불이 붙을 경우 시안화가스, 즉 청산가스를 내뿜습니다. 2012년 8월 4명이 사망했던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고 때도 전기 합선으로 생긴 불티가 발포 우레탄에 옮겨 붙었고 발포 우레탄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희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2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네이버의 10년 아성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멀찌감치 제쳤다고 생각했던 다음이 국내 모바일 메신저 최강자 업체인 카카오와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과거 네이버가 다음을 넘어설 때 등에 업었던 한게임의 창업자와 다음이 이번에 손잡은 카카오의 창업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이른바 김범수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흥미로운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1997년 한메일 서비스를 시작하며 인터넷 강자로 급부상합니다. 카페와 검색 시장을 개척하며 승승장구하던 다음은 1999년 7월 한메일 내시던 포털 사이트 이름도 다음으로 바꿉니다. 이와 비슷한 무렵인 1999년 6월 신생 매체 네이버가 등장합니다. 네이버는 출범 이듬해인 2000년 한게임과 합병을 성사시키면서 규모와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1998년에 설립된 한게임은 당시 고스톱, 윷놀이 등으로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한게임 설립자는 현재 카카오 이사회 의장인 김범수 의장. 그는 네이버 설립자와 대학 동기 사이입니다. 네이버는 한게임을 등에 업고 적자에 시달리던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물로 네이버는 2002년 지식인 서비스를 시장에 내놨고 이는 네이버 급성장의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2004년 검색 시장 점유율에서 다음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뒤 방문자 수, 페이지 뷰, 회원수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 10년 동안 독주 체제를 굳혀왔습니다. 네이버의 결정적인 성장 계기를 제공했던 김범수 의장은 2007년 네이버와 결별했고 3년 뒤인 2010년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애니팡은 국민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순식간에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자신 때문에 업계 만년 2위로 추락했다고 할 수 있는 다음과 손을 잡았습니다. 핵심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입니다. 카카오톡은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일이지만 네이버의 라인은 해외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입자는 카카오톡이 3,800만 명인데 비해 라인은 1,0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가입자를 모두 합칠 경우 카카오톡은 1억 4천만 명, 라인은 4억 명에 이릅니다. 이른바 김범수의 미다스 손을 잡는 데 성공한 다음이 다시 네이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가 거리에 나붙자 경찰이 포스터 만든 작가와 포스터를 붙인 사람들 수사한다고 수선을 떨고 있습니다. 이미 입건된 사람도 있고 적용 법규도 나왔습니다. 5개 광고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온갖 비판을 듣고 있으면서도 유독 그림과 동영상 등을 이용한 정치 풍자에 민감해하는 정권입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는 팝아트 작가 이하 씨가 만들었습니다. 이하 작가의 다른 작품들 중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2012년 대선 6개월 전 부산에 등장한 포스터입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차림으로 손에 사과를 들고 청와대 뜰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포스터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이하 작가를 기소했지만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심 법원은 이 포스터가 예술 창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판결 직후 이하 작가는 새로운 작품을 유인물로 인쇄해 서울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쓴 군복 차림의 대통령이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이고 뒷배경에는 댓글이라는 글자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활동이 구시대 정권 탄생의 배경이라고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시점이었던 덕분에 이 작품은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터는 최근 강원도 강릉 시내 거리에 부착됐습니다. 뒤로 보이는 종이배는 세월호를 표현한 것이고 대통령과 함께 있는 7마리의 개들은 이 정권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이른바 7인회를 상징합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포스터를 붙인 사람을 입건하고 작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5개 광고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지지율이 급락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 보겠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상영 중인 킹 찰스 3세라는 연극 포스터입니다. 찰스 왕세자의 실제 얼굴에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영국 왕실을 조롱하는 연극이지만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2009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나붙은 포스터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악당 조커로 묘사하고 사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종북몰이 포스터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포스터지만 수사기관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작가나 일반인이 만든 포스터가 아닙니다. 군사이버사령부가 국민 세금으로 현직 야당 국회의원을 악당 조커로 그려넣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만들어 일반인의 소행인 것처럼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수사기관은 유독 동영상과 그림을 활용한 비판과 풍자에 민감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말이나 문자는 참아도 영상과 그림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발상은 부당할 뿐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취소됐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국정조사 증인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대립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지연 PD. 네, 유지연입니다. 네, 국정조사 증인 문제, 여야 입장이 얼마나 다른 겁니까? 여당은 국조계획서에 증인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관계자, KBS 등 방송사 사장 등을 망라하는 전방위적인 증인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채택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는 것은 원칙과 간행에 어긋나며 증인은 국조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과 관행을 이유로 증인을 명시하기 어렵다는 새누리당에 대해 관행대로 하다가 세월호가 침몰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취소됐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려던 여야의 당초 계획 역시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비리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유승우 의원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위원총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의 승리를 위해 탈당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도 덧붙였지만 공천 언급은 여전히 자신과 무관한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중앙윤리위 회의를 열어서 유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정식 의결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유승우 의원은 본인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며 탈당 권유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으로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새누리당이 공천헌금 문제로 다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탈당 카드로 일단 덮고보는 문제는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대처인지 여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정관 예우 문제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안 후보자가 오늘도 입장을 밝혔어요?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다며 좋은 뜻을 좋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총리로 앉힐 수 없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한길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총리라는 자리는 떳떳하지 못한 돈을 토해낸다고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며 정관예우로 횡재한 사람이 어떻게 관료 카르텔을 척결하겠냐고 비난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근 2년간 관피와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4대강 공사 2차 담합 비리로 기소된 건설사의 임원을 변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4대강 입찰 비리, 형사사건 수임하지 않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던 거군요. 대림건설 본부장을 변론했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 형량은 어땠습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성공 보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광주 선거 판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무소속 단일화가 성사된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6.4 지방선거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연합이 텃밭인 광주시장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훈태, 유용석 후보의 3자 대결이 무소속 단일화를 통해 윤 후보와 강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된 것이 민주연합에는 악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광주시장 여론조사에는 강훈태 후보가 윤장현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더블 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연합 지도부는 당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지원 유세를 집중해 민심을 되돌린다는 계획이지만 전략 공천한 윤장현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훈태 후보로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된 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어떤 사건을 막고 안 막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이라도 당신께서 가지신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한다든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그지 정관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들은 적정한 보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판검사는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보수 이외의 사회적 우대 이런 것에 대한 환상 이런 것도 좀 없어져야 되고. 국민 정서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재벌들과 관련해서 삼성, 또 몬스타, 현대그룹까지 마치 유혹병처럼 던지는 사회환원 등등의 그런 행태는 아시죠? 그를 통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행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도 갈등 구조가 많은데, 갈등 구조 해결 기관 역시 좀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연대의식을 좀 많이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연대의식에서 또 이렇게 정말 법적 의무 없이도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이 기부하겠다는 상황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찰나 직전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의는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의를 하는 건 마땅히 당연히 옳고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직전에 그러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동기가 어쨌든 좋은 일은 좋은 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170일 동안 이어졌던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환영 KBS 사장이 진도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주장이 KBS 노조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MBC 파업에 관한 판결 소식 알아보죠. 오늘 새벽에 선고가 나왔더군요. 예, 어제 오전 11시에 재판이 시작돼서 오늘 새벽 5시에 결론이 났습니다. 총 시간이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17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23형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나온 판결입니다. 2012년 MBC의 170일 파업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유였던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여기에 대해서는 6대1로 배심원들의 무죄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공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MBC 로비 현관과 기둥에다가 페인트로 문구를 적은 행위, 여기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을 판결했습니다. 네.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예.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예, 그때 1월에 나왔던 것은 민사재판의 판결이 2번 있었고 네. 그때 재판 판결의 핵심은 공정방송이라는 것은 언론사의 근로조건 중에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형사재판 1심 판결인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니까 거기에 나왔던 배심원으로 나왔던 일반인들이 방송사 파업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보다 공정방송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MBC 사측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해직 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나눔권 수사 재판도 새벽 2시에 굉장히 길게 새벽 2시에 끝났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또 증거조사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재판 시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나왔던 것은 그 징계,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무효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파업이 정당했다 이런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KBS 기란영 사장이 진도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확인된 건가요? 예, 아직은 노조의 주장입니다. 지난달 19일이니까 세월호 사고 사흘 뒤의 일입니다. KBS가 사고 지점 200m 앞에서 근접 생방송을 하던 배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란영 사장 등 10명의 간부들이 찾아와서 직원들을 격려하다가 기란영 사장이 이왕 온 김에 사진이나 한번 찍자라는 말을 했다고 KBS 노동조합이 노보를 통해서 오늘 알렸습니다. 길 사장의 그런 지시, 사진을 찍자는 지시에 생방송을 마치고 쉬던 방송 인력들이 불려나와서 15명이 한 번, 그리고 30명이 한 번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란영 사장은 그 후로 송영철 안행부 국장이 그 진도 팽목항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결국 사표를 내는 일,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사진 찍은 게 알려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의 입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입단속이 실패한 거군요.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죠? 예, KBS 측은 사진을 찍은 것 그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기 사장이. 그렇지만 찍은 사람, 셔터를 누른 쪽은 사장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길 사장이 현장 중재팀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잠깐 휴대폰으로 함께 사진을 촬영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언젠가는 나올 테니까 안 찍었다는 말은 못했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셀카를 찍었을 리는 없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찍었겠죠. 예. 자, KBS 지금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길 사장에 대한 이사회 해임 제청 결의안이 어제 이사회에 상정됐고 내일 4시에 의결될 예정입니다. KBS 기자협회를 포함한 16개 직능단체들이 오늘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사 중에서 여당 측 이사들이 7대4로 많기 때문에 해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사회가 4시인데 KBS 안팎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기자회견이나 또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당 측 이사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BS 기자협회 제작거부는 오늘로 90회가 됐고요. KBS 노조, 구노조라고 하죠. 거기 구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잠시 전에 83%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발표됐습니다. 네. 이미 파업을 결의한 소위 새노조와 함께 양대 노조의 동시 파업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직 파업 일정이 잡힌 건 아니죠?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 노조가 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쓰랜드 화재 사건, 또 대구 지하철 화재, 또 인천 용현동 호프집 화재, 예. 이렇게 대형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열었더군요. 예, 말씀하신 3번의 참사 말고도 올해 초에 있었던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해서 재난안전가족협의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이 주축이 돼서 실질적인 재발 방치 대책을 만들고 또 지원책 마련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유가족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참사는 시랜드 화재 1999년 사고였는데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바뀐 게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이 단체 활동에다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과거 정부, 노무현 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없앴던 교육부총리가 7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전행정부도 노무현 정부에서 불렸던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024조 8천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1,000조를 넘어섰었는데 작년 11월 말에 비해서 올 3월 말에 3조 4천억 원이 더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사실상 하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연구소들에 이어서 국책연구소 KDI까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서 정부 성장률 목표치 4.1에서 4.1%는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Please listen carefully.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임 총리로 거듭말 하시는 강직한
전직 대법관을 임명하셨습니다. 이 현재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결연한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임 총리로 거듭말하시는 강직한 전직 대법관을 임명하셨습니다. 이 현재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결연한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강직한 연기로 헤쳐 해온 재난을 위한 명령이셨습니다. 이후 박통께서 임시 총대로 택해 선임을 한 전 대법관은 결국 하직합니다. 그네는 곧 말하리. 나가. One more time.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임 총리로 거듭말하시는 강직한 전직 대법관을 임명하셨습니다. 이 현재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결연한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강직한 연기로 헤쳐 해온 재난을 위한 명령이셨습니다. 이후 박통께서 임시 총대로 택해 선임을 한 전 대법관은 결국 하직합니다. 그네는 곧 말하리. 나가. 지방선거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실 분들은 사나흘 뒤에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가뜩이나 주목도 낮은 교육감 선거는 아직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이름 석자, 인지도 가지고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인지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바로 언론입니다. 전원 구조 오보를 내고 구조 실패 가려준 언론입니다.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가슴을 치면서도 정작 우리는 또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